결혼식 당일 순백의 드레스, 환한 미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이쁜 내 딸, 오늘 정말 예쁘구나. 앞으로 잘 살아야 돼. 고마워. 엄마, 나 진짜 행복하게 살게. 하지만 결혼식 시작 30분 만에 딸은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말도 안 되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봄이 깊어가던 4월, 경기도 남부 한 유리돔 웨딩홀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돔 지붕 사이로 흩뿌려진 빗줄기들이 웨딩홀 안을 은은하게 채우고 있었고 대기실 안거울 앞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윤소희가 앉아 있었죠. 이상해요. 거울 속에 내가 있는데 왜 내가 아닌 것 같을까요? 소희는 혼잣말처럼 중얼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머리를 다듬던 엄마 윤정자는 문득 손을 멈췄어요. 딸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거든요. 왜 그래, 소희야? 떨려서 그런 거야? 응, 그냥 이게 꿈인가 싶어서요. 소희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정자 씨는 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눈동자 깊은 곳에서 자꾸 맴도는 두려움 같은 게 묻어났거든요. 너 오늘 아침부터 말도 없고 계속 멍하더라. 엄마는 내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정자 씨의 말에 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준영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배려도 많고. 그런데 뭐? 그 집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예비 아버님 행동이 이상했어요.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말을 흐리던 소희는 그때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들어섰거든요. 신부님 미모가 더 빛나네요. 긴장 많이 하셨죠? 먼저 들어온 남자는 신랑 강준영, 뒤따라 들어선 남자는 그의 아버지이자 강부산업 회장 강만식이었어요. 묵직한 존재감, 부드럽지만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정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다해 인사했지만 강 회장은 이미 자신의 손에 들린 찻잔을 내밀며 소희에게 다가섰어요. 내가 즐겨 마시는 차야. 신경이 예민한 날 마시면 편안해지더라고. 우리 예쁜 며느리 되실 분, 한 모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희는 당황한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정자 씨도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스쳤어요. 하지만 회장이 다정한 미소로 잔을 건네니 소희는 어쩔 수 없이 받았죠. 감사해요. 아버님. 조심스럽게 잔을 들이킨 순간 소희는 미세하게 눈을 찡그렸어요. 이 차 약간 씁쓸하네요. 그래도 진정 효과는 확실해요. 나도 중요한 날엔 꼭 마시거든. 그 말에 정자 씨는 이상하게도 한기가 돌았어요. 어디서 본 듯한 강압적인 말투,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위압감이었죠. 소희야, 괜찮아? 응. 그런데 갑자기 뒷목이 좀 뜨끔거려요. 긴장해서 그런가? 소희는 손을 이마에 얹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몸이 순간 휘청였어요. 어머, 너 왜 그래? 정자 씨가 놀라서 다가가려 했지만 소희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 지었죠.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웨딩 플래너 정미영이 다급히 들어왔어요. 신부님, 입장 시간 3분 전이에요. 마이크 점검도 다 됐고 신랑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소희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자 씨는 눈이 커졌어요. 뭐가? 소희야, 너 정말 뭔 일 있는 거니? 소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젓는 것도 아닌 미묘한 움직임을 했어요. 그러곤 천천히 대기실을 나섰죠.
결혼식장 안에는 버질로드를 따라 연주가 울리고 있었어요. 꽃잎들이 날리는 가운데 소희는 어깨를 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세 걸음, 네 걸음. 신랑 준영과 눈이 마주쳤고 바로 그때 쿵! 소희는 갑자기 몸을 움찔하더니 한 손으로 목을 감싸며 무릎을 꿇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죠. 소희야. 정자 씨가 하객석에서 뛰쳐나왔고 신랑도 당황해서 앞으로 달려왔어요. 드레스 자락이 쓰러진 채 펼쳐졌고 소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119 불러요. 빨리요. 의사 없어요? 여기 의사 없어요? 누군가 외쳤지만 그 많은 하객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회장 강만식. 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의자에 앉은 그대로 무표정하게 소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정자 씨는 그 시선을 보고 온몸이 소름 돋았어요. 그 남자의 얼굴엔 놀람도 걱정도 슬픔도 없었어요. 딸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 남자는 미동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정자 씨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신이 아니야. 앰뷸런스 사이렌이 웨딩홀을 울릴 때쯤 윤정자는 이미 딸의 손을 붙잡고 구급차에 올라타 있었어요. 소희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은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소희야, 제발 엄마 말 들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옆에 있어. 정자 씨는 딸의 뺨을 계속 쓰다듬었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기 하나에 매달리는 심정이었죠. 구급대원은 소희의 맥박을 재며 낮게 중얼였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맥박도 약하고 불규칙해요. 이거 단순 쇼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딸. 갑자기 쓰러진 건데. 병원 가서 정확히 봐야 해요. 시간 끌면 위험해요. 구급차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고 이송 도중에도 소희의 상태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정자 씨는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밖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죠. 제발, 제발 소희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 위로 병원 조명이 무심하게 비쳤고 드디어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가족분 되시죠? 네, 엄마예요. 제 딸 괜찮아요? 숨 쉬어요? 의사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고개를 한번 숙인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유감이에요. 사인은 심정지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병력상 특이사항도 없고 건강한 상태였는데 그 말에 정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말도 안 돼요. 아침에도 멀쩡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전혀 그런 기색 없었어요. 저희도 이해가 어려워요. 급성 쇼크일 수 있지만 정황상 원인 불명이라고 밖에. 정자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순간 병원 측에서 웨딩홀 쪽 연락을 받았다며 신랑과 시댁 측에서 도착했다고 말했죠. 윤 여사님, 신랑 측 가족분들이 도착하셨는데. 됐어요. 나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상황 아니에요. 정자 씨는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뻔뻔했어요. 이런 큰일이 날 줄이야. 몸이 좀 안 좋았다면 미리 말이라도 하지. 결혼식 도중 이런 일이 생기면. 정자 씨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죠.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아버님? 회장 강만식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고 신랑 준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두 손을 모은 채 말없이 멈춰 서 있었죠. 그때 경찰이 병원 측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왔고 간단한 경위 확인을 요청했어요. 결혼식장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환자 사망 건이에요. 혹시 의심 가는 상황이나
진술하실 게 있을까요? 정자 씨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하지만 뇌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장면 찻잔, 쓰러진 딸, 미동도 없던 회장의 표정. 그 모든 게 의심을 키우고 있었어요. 부검, 해야겠어요. 네, 우리 딸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검해 주세요. 담당 형사와 의사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부검은 유족 측 요청이 있으시면 진행 가능해요. 정확한 사인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있었죠. 우리 소희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난 절대 이대로 못 넘겨요. 회장과 신랑 측은 그 말에 순간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병실 바깥으로 나갔죠. 정자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였어요. 당신들 뭔가 숨기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병원 장례식장 한쪽 구석, 꽃 하나 없이 덩그러니 놓인 하얀 관. 윤정자는 딸의 이름이 적힌 그 관 앞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소희야, 엄마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지. 그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냥 너한테 웃으면서 축하만 해줬어야 하는데 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정자 씨의 가슴을 더 짓눌렀어요. 그 어떤 눈물도 그 어떤 말도 이 상실을 덜어줄 수 없었죠. 그때 장례식장 쪽에서 병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유족분 성함이 윤정자님 맞으시죠? 따님에 대한 부검 일정이 오늘 저녁으로 잡혔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담당은 김태환 법의관이고요. 유족께서 강력히 요청하신 점 저희 쪽에서도 인지하고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왜 그렇게 된 건지 꼭 알아야겠어요. 그녀는 딸의 차가운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뒤 부검실로 향했어요. 의료용 슬리퍼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치듯 퍼졌고 그 소리에 가슴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았죠. 부검실은 차가웠어요. 하얀 타일, 바닥, 금속 트레이, 서늘한 공기. 정자 씨는 유리창 너머로 흰 천에 덮인 소희의 몸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김태환 법의관은 의료 장갑을 끼며 조용히 말했죠. 겉보기엔 특이 외상이 없어요. 뇌출혈도 미세 수준이고 다만 혈액이 이상해요. 독성 반응이 감지돼요. 독성 반응이요? 네. 아마도 급성 중독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건 정밀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정자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죠. 바로 그날 소희가 받은 찻잔이었어요. 다급한 마음에 형사를 찾아간 정자 씨는 물었어요. 형사님, 혹시 웨딩홀 CCTV 확보하셨어요? 소희가 마신 차가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건네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병원으로 영상 들어왔어요. 특이한 점이 소희 씨가 쓰러지기 직전에 마신 액체, 바로 그 찻잔이더라고요. 맞아요. 마신 지 몇 분도 안 돼서 애가. 정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어요. 문제는 그 찻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현장에선 수거가 안 된 상태였고 웨딩홀 직원 말로는 회장 비서가 직접 가져갔다고 해요. 뭐라고요? 정자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게 증거잖아요. 경찰도 현장에 있었는데 왜 그걸 놔둔 거예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유족 요청 전에는 단순 실신으로 접수돼서요. 하지만 지금은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 찻잔 행방도 추적 중이에요. 그날 밤 병원 회의실 한편 정자 씨와 형사, 법의관,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여
CCTV 분석이 시작됐어요. 모니터 속 소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뒤로 회장이 다가오더니 은색 찻잔을 건넸어요. 그 장면에서 정자 씨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찻잔을 받았고 마시자마자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죠. 그리고 강 회장은 웃었어요. 입꼬리만 올라간 싸늘한 미소였죠. 형사가 말했어요. 영상 속 시간 기준 차를 마신 후 약 2분 뒤부터 안색 변화가 시작돼요. 눈동자 흔들림, 입술 창백화, 중독 반응으로 의심돼요. 정자 씨는 분노로 손이 떨렸어요. 봐요. 다 찍혔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소희한테 뭘 마시게 했는지. 그걸 보고도 아직 참고인 신분이에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소환은 이미 들어갔고요. 하지만 영상만으로 직접적 살해 혐의를 입증하긴 쉽지 않아요. 그 순간 정자 씨는 무겁게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이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싸늘했지만 정자 씨의 눈빛만큼은 타오르고 있었어요. 윤정자가 CCTV 분석을 마치고 나오던 바로 그 시각 강 회장은 자택 응접실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비서는 초조한 얼굴로 눈치를 살폈지만 회장은 평소처럼 차분했죠. 경찰에서 다시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 참고인 조사 일정이에요. 그래, 알겠네. 비서는 의아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발끈하거나 불안해할 텐데 강 회장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혹시 그날 대기실 CCTV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강 회장은 그제야 시선을 옮겼죠.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문제는 언제나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지. 진실은 항상 한 발 늦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만큼 차가웠어요. 비서는 더 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다음 날 병원에서 정자 씨는 담당 형사에게 새로운 사실을 들었어요. 윤정자 씨, 따님 유품 중에서 메모가 하나 나왔어요. 지갑 속 카드 명세서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였어요. 그 말에 정자 씨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뭐라고요? 소희가 쓴 거 맞아요? 형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어요. 흘려 쓴 듯한 글씨.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했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강부산업 2015년 8월 사고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정자 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읽었어요. 2015년. 사고요? 무슨 사고죠? 형사는 말끝을 흐리다 천천히 답했어요. 강부산업 공장 내부 기계 폭주 사고였어요. 당시 사망자 2명, 중상 3명. 그런데 당시 언론 보도도 거의 없었고 회사 측에서 전 직원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다고 해요. 소희가 이걸 왜? 듣기론 소희 씨가 최근에 강 회장 아들, 그러니까 예비 신랑에게 이 사고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수상하다는 말을 주변 지인에게 남긴 기록이 있어요. 정자 씨는 점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혹시 그 사고로 돌아가신 분 중에 누구 가족이랑 소희가 연결됐던 거 아닐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그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따님이 왜 결혼식 당일에 이 메모를 지갑에 넣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퇴근하던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거 혹시 필요한 물건이실까 해서요. 직원이 건넨 건 웨딩드레스 안주머니에서 발견된 작은 USB였어요. 투명한 비닐에 담겨 있었고 표면에 조그맣게 S, H 라고 적혀 있었죠. 정자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소희 이름 이니셜이에요.
형사 사무실로 다시 돌아온 정자 씨는 USB를 조심히 내밀었어요. 이 안에 혹시 소희가 뭔가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이 아이가 그냥 떠난 게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형사는 전문가를 불러 USB를 열었고 잠시 후 화면에는 정적이 흐른 뒤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됐어요. 이걸 들을 땐 내가 무슨 일을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싶지 않아서 기록을 남겨두려고 해요. 소희의 목소리였어요. 정자 씨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쏟았어요. 강 회장님이 내게 이상하게 친절해지기 시작한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그 사고는 묻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비 신랑인 준영도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 일이 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내가 듣고 본 걸 어딘가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파일은 거기서 끝났어요. 정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남긴 유서네. 너 혼자만 겪게 두지 않겠다고 엄마가 약속할게. 형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정자 씨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강 회장 쪽에선 이미 로펌을 선임했고 회사 관계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하지만 윤정자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더더욱 해야죠. 이건 우리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 하나 지키려고요. 제가 사람 몇 명 상대 못하겠어요? 정자 씨가 USB 파일을 들은 다음 날 병원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했어요. 장례를 마치고도 떠날 수 없는 마음. 하얀 국화꽃이 시들어가는 그 틈에서 정자 씨는 딸이 남긴 메모를 다시 꺼내 펼쳤어요. 2015년 8월 강부산업사고 기록을 확인해 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사고가 있었던 해 소희는 고작 고등학생이었고 그 사고와는 아무 접점도 없어 보였죠. 그런데 왜 그런 메모를 남긴 걸까요? 혼란스러운 와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자 씨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정자 씨 맞으시죠?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남자였고 호흡이 가빠 들렸어요. 누구세요? 전 예전에 강부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사고 당시에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정자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목소리는 말끝마다 겁을 잔뜩 먹은 듯했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피해 지내온 사람 같았죠. 소희, 제 딸을 아셨어요? 아니에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애가 뭘 추적하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어요. 정자 씨는 핸드폰을 움켜쥔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그날 사고로 죽은 사람 중 하나가 제 형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 절대 단순한 기계 오작동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강 회장이 안전센서 장착 지연시켰다는 보고 묵살했어요. 신제품 출하일에 맞추려고요. 형이 그걸 문제 삼았고 회의 때 정식으로 반대했다가 이틀 만에 사고가 났어요. 그 말에 정자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회사에서 바로 계약직들 다 잘랐고 남아있던 정직원한테는 돈을 주고 침묵 서약서를 쓰게 했어요. 형 장례도 회사 돈으로 조용히 치렀고요. 정자 씨는 손을 덜덜 떨며 물었어요. 소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고 이내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3개월 전쯤 그 소혜 씨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때는 누구 딸인지 몰랐고 그냥 취재하는 줄만 알았어요. 사건 기록 요청하면서 형 이야기를 꺼냈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 소희가? 그날 사고가 너무 이상하다고 했어요. 사망자 명단 중 한 명, 그러니까 제 형의 친구가 죽기 직전까지 뭔가를 녹음하고 있었을 수 있다고.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자 씨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딸이 이 모든 걸 혼자 파고들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을 쳤죠. 녹음, 지금도 남아있을 가능성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쓰던 개인 휴대폰은 지금 회사 측이 회수한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의 번호, 지금도 제 폰에 저장돼 있어요. 그게 어쩌면 소희 씨가 찾던 열쇠일 수도 있어요. 그 번호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대신 저한테 연락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 가족이 있어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그 순간 정자 씨는 더 이상 평범한 유족이 아니었어요. 소희가 뒤쫓던 길 위에 이제 본인이 발을 딛게 된 거였죠. 며칠 후 정자 씨는 그 번호로 메시지를 남겼고 반나절 뒤 한 통의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 사람 이야기 아직도 궁금하세요? 그럼 녹음 파일을 받을 준비가 되셨겠네요. 그건 누군가의 경고이자 초대였어요. 정자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시작할 차례야. 윤정자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는 딱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죠. 녹음 파일을 받을 준비가 되셨겠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 정자 씨는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어요. 보내주세요. 제 딸이 목숨 걸고 찾던 거라면 저도 감당하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10분쯤 지났을까? 이메일로 전송된 파일 하나. 압축된 폴더 안엔 단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었어요.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강 회장님, 그 센서 설치 안 되면 기계가 바로 사람을. 지금 그게 중요해? 납기일이 코앞인데?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건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이 공장의 주인이야? 그깟 계약직 주제에 어디서. 목소리는 선명했고 감정은 날 것 그대로였어요. 누군가 몰래 녹음한 듯한 대화. 그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일 터지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책임이요? 이미 이전에도 죽은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내가 한 말 녹음되고 있는 거 알지? 말 조심해라. 입 다물면 살고 아니면 같이 죽는 거야. 파일은 그걸로 끝났어요. 정자 씨는 이어폰을 벗은 채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소희가 이걸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안 됐죠. 이걸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용기를 냈어요. 소희의 예비 신랑 강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 죄송해요. 장례식장에도 못 가고 만나서 이야기해요. 당신 아버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장소를 알려줬어요. 카페 구석, 둘만의 테이블. 준영은 처음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분명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간 한 통의 위로도 없었던 남자였죠. 소희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정자 씨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준영은 처음엔 무표정이었지만 중반을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소희가 남긴 단서들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어요. 당신은 이 녹음에 대해 몰랐나요?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가볍게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죠.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회사에서 그런 사고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침묵당했던 것도요. 정자 씨는 잠시 숨을 삼켰어요. 그런데 왜 우리 소희한테 말 안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그 아이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그냥
넘기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소희가 그걸 계속 파고들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사실 겁났어요. 소희가 이 결혼 취소할까봐. 정자 씨는 눈을 감았어요. 딸의 마지막 며칠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죠. 그날 소희에게 건넨 차, 그거 뭔지 알죠? 준영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저 아니에요. 차는 아버님이 직접 타셨어요. 저도 소희가 쓰러진 거 보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날 아버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정자 씨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에 제출된 증거 파일. 하지만 로펌은 이미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었고 위조 가능성이라는 말로 맞섰어요. 그 와중에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왔어요. 소희 씨의 사건 그냥 묻힐 수 없어요. 곧 증언하겠어요. 그 아이 우리 형 죽음까지 밝혀내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 수사과 접견실. 윤정자 씨는 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밑은 푸석하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이게 말씀하신 녹음 파일 맞으세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묻자 정자 씨는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딸이 죽기 직전까지 갖고 있던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 아이를 노렸는지도요. 파일이 전달되자 수사본부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고 해당 파일의 내용은 내부조사단을 통해 검찰까지 이첩됐어요. 같은 시각 강부산업 사장실. 강 회장은 뉴스 속보를 보며 조용히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복사된 USB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의 눈빛은 싸늘했죠. 이거 어디서 흘렸냐?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경찰 쪽이에요. 윤소혜 씨 어머님이 움직였고 TBC가 입수한 녹음은 퇴사했던 박성재 씨 쪽에서 유출된 걸로 보여요. 걔가 아직도 살아있었냐? 강 회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준영이는 회사 안 나와요. 정신적으로 좀 많이 흔들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한테 괜히 들킬 필요 없었는데. 서울 외곽 어두운 지하 작업실. 노트북 불빛만이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레코더를 들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박성재. 강 회장의 회사에서 회계팀으로 일하다 사내 사고에 휘말려 퇴사한 남자였어요.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죠. 소희 씨, 미안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난 용기가 없었어요. 그의 노트북에선 회사 내부 문건과 녹취가 정리되고 있었고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회계상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럼 없던 일로 처리해. 계약직들 정리해. 그중 하나가 윤소혜 씨 친척이라는데요. 그럼 더 빨리 자르게. 가족이 다치면 입은 더 무겁게 돼 있거든. 박성재는 핸드폰을 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검찰 제보처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강부산업 윤소혜 씨 사망건 관련해서 녹취와 문서 제출하겠어요. 며칠 후 TBC 뉴스 특보는 전 국민을 놀라게 했어요. 전 강부산업 직원 내부 고발. 결혼식 중 숨진 예비 신부. 조직적 음독 의혹 제기. 해당 보도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흔들었고 강 회장은 여론의 폭풍 한가운데 서게 됐죠. 그 시각 윤정자 씨의 집 앞엔 익명의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 안엔 사진 몇 장과 자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소희 씨는 죽기 전까지 저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말은 이거예요.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진을 꼭 엄마에게 전달해 주세요. 사진 속엔 소희가 결혼식 5일 전 강 회장의 사무실을 촬영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카메라 초점 너머로 비친 강 회장의 얼굴엔 처음 보는 긴장감이 어른거리고 있었죠. 그날 밤 병원 부검팀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유전자 독성 검사 결과 나왔어요. 윤소의 씨 체내에서 특정 신경계 억제 성분 검출. 소량으로도 의식 저하 및 호흡 곤란 유발 가능해요. 정자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결국 딸은 누군가에게 약물을 먹임당한 거였어요. 그게 축하의 의미로 건넸던 강 회장의 차 한 잔이었다는 것도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은 그날 밤, 윤정자 씨는 딸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딸이 쓰던 책상, 늘 펼쳐져 있던 작은 수첩, 그리고 거기 꽂혀 있던 마지막 USB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그 USB 안에는 소희가 정리하던 강부산업 내부자 리스트라는 엑셀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그 파일의 마지막 칸에는 CCTV 원본 백업 오창 노트북 보관이라 적혀 있었죠. 오창? 소희가 대학 시절 친구 중에 거기서 일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정자 씨는 곧장 과거 딸의 통화 목록을 하나씩 뒤졌고 자주 통화한 번호 중 하나를 찾아냈어요. 혹시 정재욱 씨 맞으세요? 윤소희의 엄마예요. 아, 어머님 혹시 그 파일 때문이세요? 네. 혹시 소희가 뭘 맡기진 않았나요? CCTV 원본 같은. 정재욱은 한참 망설이다 말했어요. 있어요. 소희가 결혼식 전날 밤 노트북 하나를 제게 맡기고 갔어요. 혹시 자기가 연락 안 되면 이걸 꼭 엄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정자 씨는 오창으로 향했어요. 4시간 가까이 달려 도착한 한 허름한 지하 창고. 그곳엔 정재욱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노트북 한 대가 있었죠. 어머님, 이 파일이에요. 소희가 회사 사무실 CCTV를 몰래 복사해 갔더라고요.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소희가 강 회장의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 뒤 몰래카메라처럼 찍힌 영상 하나가 이어졌어요. 강 회장이 비서에게 뭔가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차에 타기 전에 준비해. 1번 잔에 타는 거야. 비서가 물어요. 농도는 그대로 하실까요? 응. 딱 아찔할 정도로. 죽진 않아. 겁만 주는 거지. 화면엔 찻잔이 클로즈업 되고 거기에 희미한 가루가 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그날 소희가 마신 축하차,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이걸 왜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정자 씨는 주저앉았고 정재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소희가 겁이 많았어요. 엄마까지 위험해질까봐 차마 영상까지는 안 넘긴다고 했죠. 그 아이는 자기가 다 끝내고 마지막에야 알려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 정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과 모든 문서를 제출했어요. 수사관들은 영상을 보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고 담당 검사는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죠. 같은 시각 강부산업. 갑작스레 들이닥친 검찰 수사관들의 등장에 임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회장실이랑 격리팀 싹 다 들어갔대. 윤소혜 씨 그 일 진짜로 수사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내려다보던 강준영. 그의 눈엔 아버지 사무실에 붙는 봉인 테이프가 비쳤고 그 순간 결혼식 당일 어렴풋이 기억났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내가 믿고 맡긴 사람이었는데 준영은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엔 또 한 번 충격적인 보도가 떴어요. 강 회장 사내 약물 투여 혐의로 압수수색. 예비 며느리 사망 사건, 독극물 관련 수사로 전환. 그 뉴스를 본 정자 씨는 소희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 사진 속 소희는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었죠. 소희야, 엄마,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라도 진실 밝혀지고 있어. 엄마가 끝까지 갈게. 강 회장은 체포 직전까지도 꼿꼿했어요. 검찰청 포토라인 앞 양복깃을 여미며 이렇게 말했죠. 모두 오해예요. 딸 같은 예비 며느리를 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뉴스 속 하단 자막이 바뀌었어요. 윤소의 씨 사망 직전 강 회장 비서 지시 정황 추가 확보, CCTV 원본 확보, 조작 의혹 제기,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강 회장은 처음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같은 시각 검찰 조사실. 그리고 이 사람 기억나세요? 검사가 꺼낸 사진 속 남자를 보고 윤정자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사람 병원에서 봤어요. 소에 죽고 병실에서 뭔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사람 강 회장의 전속 수행비서였어요. 소혜 씨가 쓰러지기 직전 드레스 대기실 앞 CCTV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자 씨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딸의 드레스 방 앞에 누군가 있었던 기억. 그 순간 스쳐 지나간 짧은 그림자. 그게 이 남자였던 거예요. 며칠 후 극비리에 진행된 비공개 참고인 조사. 그 방 안에 앉아있던 남자는 초췌한 얼굴로 종이컵을 들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회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1번 잔에만 타면 된다고 해서 찻잔에 소량 섞었어요. 죽을 줄은 몰랐어요. 맹세코요. 검사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당신은 분명히 말했어요. 누군가 잔을 바꿔치기 했다고. 누구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죠. 준영이었어요. 강 회장 아들. 그가 찻잔을 건드렸어요. 그 시각 강준영은 집안 거실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체포 장면이 반복되는 뉴스를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 테이블 위엔 한 통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죠. 준영아,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넌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해. 이 일만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그 글을 읽은 준영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향했죠. 이튿날 오전 검찰청 민원실에 정장을 입은 청년이 나타났어요. 접수하고 싶어요. 윤소혜 씨 사망 당시 제가 본 것을 전부 말씀드리겠어요. 그의 이름은 강준영. 그리고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그녀를 겁만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잔을 바꿨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녀가 고개를 돌린 사이 잔을 바꾼 건 제 손이었어요. 그날 오후 윤정자 씨는 조사관에게서 연락을 받았어요. 정자 어머님, 오늘 오후 면담 가능하세요? 소혜 씨 사건 관련해서 결정적인 진술이 들어왔어요. 정자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 뒤 유리병 너머 한 인물이 들어섰어요. 검은 정장 차림에 고개를 푹 숙인 남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영아, 죄송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이기지 못했고 소희를 지켜주지도 못했어요. 정자 씨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오직 손에 쥔 소희 사진만 꽉 쥐고 있었죠.
그 침묵을 뚫고 준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날 소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준영아, 내가 날 지켜준다면 난 괜찮아. 하지만 전 끝까지 비겁했어요. 정자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소희가 마지막에 당신을 믿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강 회장은 끝내 기소됐어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물론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까지 줄줄이 엮였죠. 재벌 회장이 구속 수감된 건 오랜만의 일이었고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하지만 정자 씨는 그 모든 뉴스를 더는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다는 사실보다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 컸거든요. 봄이 왔어요. 그날도 정자 씨는 조용히 소희의 납골당을 찾았죠. 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그 옆 작은 편지함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에게. 소희가.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 한 장이 있었어요. 엄마, 혹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제일 걱정하던 일이 생긴 걸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엄마를 또 울리게 해서. 사실 나 요즘 이상했어요. 결혼 준비가 아닌 뭔가 끝을 준비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 엄마 손등에 남은 흙, 손톱 밑에 뱀비료 냄새. 그게 어떤 삶이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 엄마처럼 살려고 했어요.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지키면서 혹시 정말 내가 사라진다 해도 엄마 나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봤던 진실을 끝까지 놓지 말아줘요. 편지의 마지막 줄엔 작은 미소와 함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그땐 나 먼저 엄마 찾을게요. 이번엔 내가 먼저 안아줄게요. 그 순간 정자 씨는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멈추질 않았어요. 며칠 뒤 정자 씨는 고요한 시골 마을에 내려갔어요. 소희와 함께 걷던 작은 냇가 옆 나무 한 그루가 자라던 그 자리에 앉았죠.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고 그 아래서 정자 씨는 살며시 소희의 유품함을 열었어요. 그 안엔 소희가 어릴 적 그린 낙서 같은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엄마랑 나랑 같은 모자 쓰고 꽃밭 걷는 모습. 그림엔 하트가 가득했어요. 정자 씨는 웃었어요. 슬프지만 따뜻하게, 아프지만 고맙게. 소희야, 다음 생엔 꼭 먼저 와. 엄마, 눈 감고 기다릴게.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기, 저 아주머니. 전에 뉴스에 나왔던 분이래. 딸이 되게 착했대. 그리고 그 아이들 사이로 하얀 꽃 하나가 바람에 실려 날아갔어요. 마치 누군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진실보다 남겨진 마음 하나가 더 중요했을지 몰라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따뜻함은 오래도록 누군가를 살게 하니까요. 그리고 그 봄 세상은 다시 소희가 남긴 사랑만큼 따뜻해졌어요. 한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그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